오늘은 저희 저번 주에 LLM GPT 하는 것까지 한번 봤고 많이 써봤어요. 많이들 뭐 개별적으로 가입해서 써봐도 되고 많이 써보세요. 왜냐면은 그게 지금 거의 표준안이에요. 표준안이라서 엄청 많이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는 다들 좀 많이 써보시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좀 더 다양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주말에 앉아가지고 수업 준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데이터 마이닝 수업이 맞는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잠깐 하다가 또 뭐 알면 나쁠 건 없으니까 그냥 한번 보자라는 의미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이고 이게 지금 어쨌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시스템이다 보니까는 뭐 이론적 체계가 뭐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들 얘기하지만 아직 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수준으로 그냥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현업에서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현업에서 이거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지 정도로 알아가면 좋은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어텐션 모델하고 이제 그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했나요? 네. 이해를 했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거기를 이제 따라가는 정말 많은 이걸 우리가 이제 LL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거대 언어 모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만 뒤져보시면은 GPT 말고도 관련돼서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들이 경쟁하는 데이터들을 보통 보면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가중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놓고 그 크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 모델이라는 게 저번에 우리 어텐션 모델 자체가 가중치가 많으면 뉴럴 네트워크 그렇잖아요. 되게 많은 함의를 담을 수 있게끔 구조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서 이제 얼마나 크기가 크냐의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크기가 크다는 건 그만큼 학습도 오래 걸리고 대신에 훨씬 더 많은 지식과 훨씬 더 많은 언어와 표현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제 데이터 마이닝과 이제 뭐 트랜스포머나 이 어텐션 모델을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를 한 입장에서 가중치가 왜 늘어나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저번에 이제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인코더 디코더 모델로 들여다봤었고 그 오른쪽에 있었던 영역이 이제 디코더 모델이고 그게 지금 GPT 제너레이터들이 대부분 쓰고 있는 트랜스포머의 이제 디코더 파트입니다. 그래서 디코더 파트에서 가중치를 늘리는 역할을 누가 할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늘어나면 가중치가 늘어나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델을 실제로 들여다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중치가 자주 늘어나는 영역들을 이렇게 지금 네 개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컨텍스트 토큰 사이즈에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텍스트 토큰 사이즈가 뭐였어요? 컨텍스트 토큰 사이즈는 이게 지금 뭐 내년 화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컨텍스트 사이즈를 얼마나 늘리느냐의 싸움이라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 토큰 사이즈는 뭐냐면은 이 입력할 수 있는 문장의 길이에요. 문장의 길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모든 GPT 계열의 LLM 모델들은 이 맥스 토큰 사이즈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문장을 입력해서 새로운 문장을 받을 때 결국엔 하나의 문장이 입력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단어가 하나씩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맥스 토큰 사이즈는 입력되는 문장하고 출력되는 문장의 합산이에요. 합산이고 토큰이라는 거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컨텍스트 토큰 사이즈는 내가 얼마만큼의 문장을 입력을 해서 얼마만큼의 아웃풋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싸움이고 잘 생각해 보시면 아웃풋은 실은 인풋 토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맥스 토큰 사이즈는 내가 입력할 때 데이터를 한 번만 입력하잖아요. 가령 내가 긴 문장 책 한 권 있어. 책 한 권을 입력을 딱 하면은 맥스 토큰 사이즈 이내에서 입력을 하면은 한 번만 입력이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아웃풋 토큰을 1000개를 만들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1000개는? 1000개는 1000번을 보내는 거예요. 이 모델에다가 한 단어씩 붙여가면서 1000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모델들마다
아웃풋 토큰은 고정을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아웃풋 토큰을 만약에 1024 아니면 40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4098 이렇게 딱 해서 고정을 시키는 이유는 걔는 프로세스가 도는 횟수예요. 횟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받은 돈으로 얘를 몇 바퀴를 돌리느냐에 따라서 내 전기세가 뭐 파파박 나가기 때문에 그 이제 토큰 사이즈를 제한을 해놓되 입력은 얼마를 주든지 간에 한 번에 원큐에 들어오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늘려서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고, 그럼 컨텍스트 토큰 사이즈를 늘리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돌아왔어요. 저번 주에 머릿속으로. 여기에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이라는 걸 해서 이제 포지션 정보를 줬잖아요. 그 포지션 정보에 이미 우리가 만약에 1000개 글자를 컨텍스트로 받을 건지 10,000개를 받을 건지가 이미 여기 확정적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토큰이 늘어났다는 건 인풋 데이터 늘어나니까 그 뒤로 이어지는 가중치 셋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토큰 사이즈를 늘리면 가중치는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하나를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드부터 멀티헤드 그다음에 포지션 와이즈 FFNN이라고 이제 피드 포워드로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를 하나만 붙이는 게 아니라 요거 여러 개 붙일 수 있어요. 여러 개 붙이면은 처음에 우리가 실은 단어를 넣을 때도 원문 단어를 그대로 넣은 게 아니라 임베딩된 단어에 약간 고차원 벡터를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통해 가지고 나온 아웃풋도 실은 그렇게 임베딩된 결과물이에요. 그걸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더 깊이 있는 의미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다양한 어텐션을 인지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제일 크게 작용하는 거는 실은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몇 개, 몇 층을 올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장 가중치가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있었잖아요. 멀티헤드 어텐션은 뭐였어요? 멀티헤드 어텐션은 그 관계 간의 어텐션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뭐가 이시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공원인지 뭐 이렇게 하는 단순 관계를 바라보는 어텐션도 있을 수 있고, 얘가 어떤 동작을 한다라는 이제 주어와 동사 간의 관계를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멀티헤드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어텐션 자체도 다양한 관점에서 단어들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멀티헤드를 계산하자는 거죠. 이 멀티헤드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가중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큰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점점 불안해지고 있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최종에 이제 나와 있는 최종 이 고차원 벡터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는 소프트맥스잖아요. 소프트맥스라는 거는 내가 다루려는 단어장의 개수만큼의 아웃풋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쓰는 단어장이 크면 클수록 나가야 되는 가중치의 개수는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가중치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당연히 이 디코더, 트랜스포머 디코더 모델을 몇 개 층을 쌓느냐가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얘는 어쨌든 이 가장 가중치를 많이 쓰고 있는 개수를 덩어리로 늘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이 늘어나는 게 컨텍스트 토큰 사이즈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어나는 게 이제 토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네 가지가 서로 굉장히 다양한 영향력을 주면서 가중치를 늘리고요. 이 가중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장을 해석하거나 제너레이터 하는 능력이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잘 이해했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물어봤어요. 어디 자료를 못 찾겠어서 우리 GPT한테 라마를 한번 네가 정리해 보라고 했더니 어디 사이트를 찾았더라고요. 예, 바이 챗 GPT 4가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라마라는 게 있어요. 라마 뒤에 설명할 건데, 라마는 메타라고 하는 이제 페이스북 만든 회사에서 만든 GPT랑 똑같은 LLM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1, 2, 3 지금 3점 아마 1까지 발표됐나? 2까지 발표됐나? 아마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고, 이 라마가 오른쪽에 보면은 파라미터스라고 해서 이제 파라미터 수가 여기 빌리언 단위로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7, 13, 30, 65 하면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가중치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이유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32개에서 40개, 60개, 80개로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텐션의 이제 멀티헤드 수도 32개, 40개, 52개, 64개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윈도우, 아까 얘기했던 전체 길이, 우리가 분석에 쓰일 수 있는 전체 길이가 2048개 토큰을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2048개 거고,
토크나이저 어휘 크기는 최종 아웃풋에 나오는 게잖아요. 그게 32,000개의 단어장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라마 2로 넘어가면서 컨텍스트 윈도우만 늘어났어요. 컨텍스트 윈도우가 2048에서 4096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훨씬 더 많은 인풋 문장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마 3로 넘어가면서 컨텍스트 윈도우가 8192에서 라마 3.1로 넘어가면서 12만 8천으로 늘려버렸어요. 컨텍스트 윈도우를 어마무지하게 그냥 확 늘려버린 거예요. 물론 이거 늘리면서 그냥 늘린 게 아니라 트랜스포머 레이어 수도 100개로 늘렸어요. 근데 이 12만 8천 개가 지금 GPT-4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GPT-4도 지금 12만 8천 개의 컨텍스트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 규모면은 진짜 책 한 두세 권 넣어도 될 정도의 인풋이거든요. 그래서 어마무지하게 많이 받아줍니다. 이 컨텍스트 자체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왜 가중치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핵심적으로 각 버전들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은 LLM들이 이제 이 정도 트랜스포머 레이어 수에 이 정도 어텐션 헤드면은 그래도 웬만한 거는 다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많이 싸우고 있는 거는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에 되게 집중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가 어쨌든 커진다는 건 내가 입력하는 건 조금만 입력하더라도 뒤에가 다 널값으로 어쨌든 그만큼의 데이터셋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마스크드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속도를 늘릴 거냐 이런 거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의 시장은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오픈 AI가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 GPT 시장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바드를 이제 변경해서 제미나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제미나이가 지금 우리 지금 콜랩에서도 쓰고 있고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 코파일럿이라고 있을 거예요. 오픈 AI하고 약간 결은 다르다고 하는데 코파일럿도 같이 밀고 있는데 오픈 AI가 훨씬 더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오픈 AI 출신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회사를 따로 찼어요. 엔트로픽이라고. 그거를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아마존에서 어마무지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아마존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LLM 모델을 버리려는 건가라는 느낌에서 어쨌든 3자 국면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 금액을 보시면은 다 이제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 단위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경쟁 체제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뭐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되게 많은 움직임이 있는데 그건 뭐 우리 영역은 아니고 다 컴퓨터공학과들이 이제 하고 IT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은 따라가기 되게 힘들어요. 워낙 이게 대규모 이제 실은 자본 싸움이 되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요런 와중에 이제 어떻게 이걸 따라가지라고 하는 와중에 우리 저 페이스북의 주크버그가 이제 대형 사고를 칩니다. 대형 사고라기보다는 좋은 일을 했죠. 그래서 이 위에 세 개 업체는 전부 다 오픈 소스가 아니에요. 다 회사 내에서만 쓰고 있고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술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용만 할 수 있어요. API를 그냥 불러서 호출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메타가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해버려요. 근데 소스를 공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중치를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따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3점 그 라마 첫 번째 원 버전을 이제 공개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학술 연구를 위해서 사용해도 된다. 라고 해서 공개를 했다가 이게 쓰다 보니까는 많이들 쓰니까 라마 2를 공개하면서 야 상업용 목적도 써도 된다. 3.1부터는 그냥 아예 다 갖다 써도 된다. 해가지고 아예 완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돈도 지금 아마 얼마 전에도 그 XN가 이거 올렸는데 메타에서 3.3인가? 뭐 다음 버전을 지금 학습을 시작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라마 쪽에서 계속 공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 생각보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 직접 학습을 하지 않고 이 라마를 가져다가 이제 본인들만의 브랜드 LLM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픈 소스 진영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알파카도 있고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허깅페이스에서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깅페이스에서 만든 트랜스포머로 허깅페이스의 가중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 설치를 해주시고 제 키예요. 예. 근데 이건 돈이 안 들어가서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그 라마의 제일 낮은 버전을 제가 호출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마 2의 7비짜리
채팅용. 예. 그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하셔서 가중치가 9기가 정도 됩니다. 9.98기가 정도 되는 거를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다 똑같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중치 학습된 것만 연결해가지고 요 모델이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바로 그냥 채팅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GPT 말고 이제 라마로 그냥 써보는 거예요. 이 라마를 쓰면 어쨌든 장점은 우리 데이터가 GPT나 이런 외부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될 일이 우선 없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제 자원을 이용해서 얘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립니다. 네, 느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GPU를 돈을 많이 주고 막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은 집에 한 대씩 있죠, GPU. 네, 그거 한 대씩 가지고 집에서 써보시면 가정용 LLM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LLM을 구축한 상태가 되는 거죠. LLM을 구축을 해서 여기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뒷단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제 어텐션 모델 돌아가지고 실제 제너레이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너레이팅을 이제 스트림 방식이 아니라 그냥 안에서 계속 생성을 해가지고 루프를 들어서 이제 던지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자세히 들여서 보시면 우리 GPT랑 거의 똑같게 모델에 제너레이트를 하는데 인풋 데이터를 전달을 하고 여기 뭐 템퍼레이처라든가 맥스 렌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대부분 다 똑같이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 여기 인풋 값은 이제 챗봇이 뭐라고 했고 내가 뭐라고 했고 요런 이제 약간 ML 마크업 랭귀지랑은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지만 거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유저하고 어시스턴트하고 되게 비슷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어로 답하네요. 그래서 한양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예, 사우스 코리아에 있고 예,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요거는 라마 7B 모델에 들어있는 지식만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답변을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LLM 전문가가 된 겁니다. 예, 이거 하나로 창업을 하시면 돼요. 인상을 쓰시네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LLM은 실은 이런 LLM 모델이 아마 허깅 페이스에 저번에 몇 개래더라? 거의 9만 개가 넘게 올라가 있대나 그러더라고요. 이런 모델들이.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우리한테 맞는 모델들을 GPT나 이런 것들을 이제 쓰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좀 활용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LLM이라는 게 제가 이 블로그 글을 보면서 되게 마음에 와닿은 그림이라 넣어놨어요. 네, 저번에 얘기했듯이 LLM 자체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어쨌든 텍스트를 모아서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정제된 텍스트를 학습하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수많은 오래된 고전에서부터 되게 많은 글들에서 글을 읽다 보면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윤리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전혀 다른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과 전혀 다른 형태의 답변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은 이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를 내부를 봤을 때는 이런 이제 괴물 덩어리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이제 괴물이고 이 괴물을 지금 여기 보시면 RLHF라고 하는 이제 GPT가 휴먼이 이제 피드백을 해가지고 강화 학습을 시킨 사람이 노가다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좋은 말만 해라고 시켜서 앞단에서 이렇게 통제한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라마 1 버전이 이 RLHF가 아마 반영이 안 된 상태로 공개가 됐을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었고, 이제 라마 3.1 버전에는 이게 다 반영이 됐습니다. 다 반영이 돼서 1차적으로 RLHF를 어느 정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수많은 LLM 버전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디든 서비스를 해도 우리가 써도 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GPT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LLM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퀘스천인 거예요. 우리가 LLM 이렇게 괴물 같은 애를 나의 분야에 맞게 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게 데이터 마이닝인가? 라는 생각을 아주 짧게 하다가 그냥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전문 분야에서 LLM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기술이 총 네 가지 정도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파인 튜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인 튜닝. 파인 튜닝은 뭐냐면은
지금 LLM은 GPT도 이제 이름 자체가 그렇듯이 프리 트레이닝된 가중치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미 학습이 다 돼 있어요. 얘를 또 학습할 생각은 없지만 이 가중치에서 우리 지금 그동안 뉴럴 네트워크 쓰면서 느꼈지만 학습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조금 더 넣어서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약간 트랜스포머 하듯이 이게 조금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었는데 이게 조금씩 이전에 가면서 데이터에 적합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학습을 가중치 위치에서. 그거를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잘 메이드돼 있는 LLM을 내가 새로운 데이터, 우리 분야에 맞는 데이터를 넣어서 파인 튜닝을 하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하려니까 어때요? 가중치가 7B, 막 10B 이런데 이거를 파인 튜닝을 하려면은 여러분들 GPU가 집에 있는 GPU로 안 돼요. 엄청 비싼 GPU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제한이 되는 게 이 페프트라는 걸 되게 많이 써요. 예, 그래서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이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전체 가중치를 학습하지 말고 약간 트릭을 써서 어딘가 다른 작은 부분만 학습을 시켜가지고 파인 튜닝의 효과를 얻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LLM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이미지 생성 디퓨전 모델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래서 초거대 모델에서는 대부분 이 펩트라고 하는 요 과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중치는 건드리지 말자예요. 가중치는 우리가 건드리지 말고 우리가 컨텍스트를 엄청나게 길게 넣을 수 있으니까 이 인풋 컨텍스트 토큰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프롬프트를 잘 만져서 내가 원하는 답을 받아보자. 이거 저번에 우리가 살짝 실험을 했었죠. 어떤 식으로 답변해라고 하는 순간 얘가 인격체가 바뀌는 걸 우리가 느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롬프트만으로 내가 원하는 전문 영역으로 LLM을 답변하게 만들자라는 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 RAG 그 리트리버 아니에요? 리트리브 어먼티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검색을 증강시켜서 생성을 하자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예, 누가 말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프롬프트에다가 검색 기능을 추가하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GPT 요새 버전 쓰시면은 여기 인터넷 마크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퍼플렉시티 이런 게 똑같거든요. 외부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를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이 지금 다 사용이 되고 있고 이 RAG는 굳이 인터넷 검색뿐만 아니라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부 DB,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RAG로 다 연동을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냥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왜 이런 이제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는 과정에서 팩트를 해야 되냐면은 요 보니까는 메타가 지금 라마 4를 내놓는데요. 라마 4를 내오면서 H100을 10만 대를 지금 클러스터를 만들었대요. H100 얼마인 줄 아세요? H100. H100 지금 한 6천만 원 할 거예요. 한 대당. 한 6천만 원 할 텐데 이 10만 대면은 어우, 야. 그래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규모고 저것도 이제 또 나오면은 공개를 해주겠죠. 공개를 해주면 이제 우리가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조차도 실은 크게 이제 다룰 건 없어요. 파인 튜닝도 이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넣어서 똑같은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학습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전문성 있는 그 우리 원하는 분야까지 학습시키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히려 지금은 프롬프트가 훨씬 더 나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기 L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얘가 원체 학습한 데이터 자체가 전문성이 좀 결여돼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전문성이 충분히 다 들어가 있어. 대부분의 논문이 다 학습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중치가 넓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프롬프트를 통해서 가중치 범위를 축소하는 게 사용성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중론은 없어요,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냥 팩트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이제 효율적으로 파인 튜닝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은 원래 다음 주 강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어가지고 다음 주 강의에다가 그걸 할까 그걸 땡겨와서 오늘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안 땡겨왔어요. 안 땡겨오고 그냥 말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팩트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로라예요. 로라. 로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우리 디퓨전 모델 얘기할 때 잠깐 스쳐 지나갔었어요. 로라라고 해서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생겼죠. 네. 이거 어떻게 학습하는 거냐면은 실은 우리가 트랜스포머 가중치를 보면은 어텐션 모델하고 인풋하고 아웃풋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풋하고 아웃풋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이 정사각형의 가중치들을 잘 나열하면은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각형, 직사각형의 모양의 가중치 데이터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행렬을 만든 다음에 원래는 얘를 파인 튜닝을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 100 바이 200이다. 그러면은 2만 개짜리 데이터 가중치를 전부 파인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만 개의 백 프로퍼게이션이 진행이 돼야 돼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요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가중치 데이터셋을 그대로 두고 요 가중치를 옆으로 복제를 하나 합니다. 복제를 하나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팩토라이징이란 걸 해요. 혹시 행렬 팩토라이징 할 줄 아나요? 행렬을 팩토라이징을 하면은 훨씬 저차원의 이제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어 얘가 랭크네요. 네. 만약에 이제 100 바이 200짜리 행렬이 있다고 하면 팩토라이징을 하면은 만약에 두 개 인자로 하겠다. 그러면 100 곱하기 2짜리랑 200 곱하기 2짜리 데이터로 얘를 행렬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곱하면은 다시 기존 행렬이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알고 있죠? 네. 공대생들 부르니까. 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완벽하게 일치시키려면 실은 행렬 세개가 필요하고요. 예, 이상치까지 다 포함시켜야 되니까 두 개만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행렬하고 가장 비슷한 형태의 팩토라이징된 두 개의 행렬을 뽑아내면은 2만 개의 가중치가 몇 개로 바뀌냐면은 만약에 두 개로 뽑았다 그러면은 이제 200개 하고 400개가 되니까는 600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600개 가중치만 나는 학습하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0개 가중치로 전환을 해서 학습을 하고요. 예,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600개를 가지고 다시 행렬 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존 가중치 행렬하고 똑같이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뭐만 여기다가 애들을 하냐면은 이전 거하고 추가로 학습된 이후에 변동된 가중치만큼만 애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가 될까? 그래서 실은 핵심은 그거예요. 기존에 만약에 2만 개짜리 데이터를 600개로 줄여서 학습을 하고 600개로 줄인 다음에 학습이 이전하고 이후하고 차이만 기존 2만 개 행렬들한테 반영을 합시다. 라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될까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됩니다. 네,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지금 디퓨전 모델도 이걸로 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LLM 모델들도 파인 튜닝 쪽은 팩트는 대부분 로라 방식을 취한 가중치들이 되게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중치를 쓰게 되면 장점은 요 600개짜리 가중치 데이터들만 제공해 주면 돼요. 이 변동성만 다 제공해 주면은 그래서 추가 학습된 모델들을 기존 모델이 있다고 하면은 추가 학습된 모델을 새로 얘한테 전송해 주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작은 용량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 요렇게 지금 이런 모양인 거죠. 이 왼쪽에 있는 거를 이제 오른쪽처럼 바꿀 수 있잖아요. 어릴 때 해봤죠. 네, 바꿀 수 있으니까 이 바꾼 거에 오른쪽 것만 학습을 시키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모델이고요. 요거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협업 필터링 하면서 한번 봐야 돼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어댑터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가운데를 싹 다 무시하고요.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 그냥 바로 연결을 해버립니다. 바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인 가중치를 전달을 해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트랜스포머에 직접 관여는 하는데 트랜스포머 안쪽에는 관여를 안 하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연결되게끔 하는 방식이 어댑터 모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게 요새 제일 많이 이슈되는 게 양자화예요. 그냥 들어요. 양자화인데 양자화는 뭐냐면은 용량을 줄이자는 거예요. LLM 지금 7비만 하더라도 막 10몇 기가 이러니까는 너무 무거우니까 이걸 가지고 이용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GPU에다 태우면은 얘가 메모리가 이제 오버돼 가지고 실은 답을 얻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더 빨리 돌리고 모바일에서 돌리고 아니면은 얘를 더 경량화시키고 사내에서 돌리고 싶어서 양자화라는 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화는 전에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공부할 때 GPU 얘기할 때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에요. 어, 그 가중치들이 보면은 다 소수점 숫자들이잖아요. 근데 소수점 숫자들인데 들여다 보니까 굳이 그 숫자를 그렇게 소수점 막
몇십 자리까지 내가 유지해서 가중치 데이터를 큰 데이터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양자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얘 숫자를 내가 소수점 10자리까지로 가중치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한 4자리쯤에서 잘라보자. 아니면 정수 자리에서 잘라보더라도 어차피 그 많은 트랜스포머를 통과하다 보면 0101로 결국에 결론이 나는 건데 굳이 그 소수점 0.0001 사이의 차이까지 우리가 그거를 예민하게 봐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용량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내리기에는 좀 애매하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중치 안에서 이제 데이터들이 진행이 될 때 그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바뀌는지를 좀 보면서 그거를 이제 인티저로 좀 바꿔주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 양자화를 많이 하고요. 양자화하면은 용량이 진짜 어마무지하게 줄어듭니다. 어마무지하게 줄어들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양자화 기술도 지금 되게 많이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자료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원본이 왼쪽 위에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라마 모델이고 얘가 모델 크기가 30기가짜리, 30기가짜리 가중치의 최고 품질이라고 보면은 얘를 양자화를 거쳐가지고 요 왼쪽에 보면 양자화 알고리즘을 쭉쭉쭉 거쳐서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 IQXX까지 나면은 3.52기가까지 줄어요. 30기가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용량 자체가 10분의 1로 줄어들고 11.7%. 이제 품질은 좀 낮아지죠. 품질은 좀 낮아지는데 이 양자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전문성의 데이터만 양자화를 좀 적게 하고 이쪽은 양자화를 좀 하고 이러고 싶은데 불가능해요. 예. 얘를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드러나 있지 않다 보니까는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가중치들을 양자화 처리를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LLM을 어디다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정말 수려한 글을 생성하고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은 실은 높은 품질에서 그냥 활용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라이트한 버전에서 만약에 우리가 뭐 사지선다형을 줬어. 너무나 자명한 사지선다형을 주고 거기서 답을 찾는 일만 시킬 거야. 근데 굳이 고품질을 필요로 하진 않거든요. 대략적인 이제 문장의 문맥만 따지면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품질을 낮추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